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는 외딴 마을 어귀에 덩그러니 놓인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대가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나올 것처럼 적막하다고 하여 그림자 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곳에는 10년이 넘도록 홀로 지내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굴뚝 연기를 나누며 살았지만 이 기와집만큼은 마치 세상과 담을 쌓으려는 듯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외로이 떨어져 있어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이는 소리만이 그 집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의 주인은 신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으로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섰으나 고생을 모르고 자란 듯 피부가 희고 자태가 고와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선녀가 잠시 지상에 내려와 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일찍 불을 끄고 침묵 속에서 밤을 보내며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본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김진사 댁의 별장으로 지어진 곳이었으나 10년 전 모종의 사건으로 가세가 기울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로는 오직 신씨 부인 혼자만이 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99칸이나 되던 본가는 불타 없어졌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남은 것이라고는 이 산속의 별장뿐이었는데 부인은 하인 하나 두지 않고 그 넓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를 홀로 쓸고 닦으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에 숨겨둔 금덩이라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수군대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죽은 남편에 대한 지독한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산골마을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고 있어 금방이라도 큰 눈을 퍼부을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택감을 드리고 김장독을 묻으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지만 신씨 부인은 장작을 넉넉히 드리는 일보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있는 사당을 청소하는 일에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가오는 보름날이 바로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인데 그녀에게 이날은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려 손이 붉게 얼어터질 듯한 추위 속에서도 제기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신씨 부인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바람이 가장 차가울 때 우물가로 나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12번을 오가며 물동이를 나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승려처럼 엄숙해 보였고 그 규칙적인 물소리는 잠들었던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하인이 없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움직이는 것을 편안해하는 눈치였으며 거친 노동으로 인해 고운 손마디가 굵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냇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면 을의 신씨 부인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곤 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 반, 시기 반이 섞인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대문을 열어둔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밤새도록 붓글씨를 쓰거나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으나 정작 그 집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을에 흉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어도 좀처럼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오직 1년에 한두 번 장이 서는 날에만 필요한 곡식과 소금을 사기 위해 조용히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제사를 며칠 앞둔 날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살폈는데 이는 단순히 제사 준비 때문만이 아니라
다가올 눈폭풍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문틈을 꼼꼼히 막으며 사랑채 아궁이에도 불을 지펴 냉기를 몰아내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랑채까지 챙기는 그녀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다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낡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모습은 텅 빈 집안을 채우는 쓸쓸한 공기와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은 안채 마루 밑에 있는 작은 뒤주였는데 그곳에는 흉년이 들어도 절대 꺼내 쓰지 않는 묵은 쌀과 귀한 곶감, 그리고 정체 모를 붉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볼세라 조심스럽게 뒤주를 열어 제사에 쓸 쌀을 퍼담으면서도 그 붉은 상자에는 시선을 두지 않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신씨 부인만이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이나 이 외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고립을 자처하게 만든 무겁고도 차가운 족쇄와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낮게 내려앉아 산봉우리를 삼킬 듯 위협적이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이 우는 소리처럼 거칠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마른 나무를 꺾어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제사상에 올릴 탕국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소리가 탁탁 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유한 집안을 울리며 혼자라는 사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신씨 부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조차 모르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최근 들어 밤마다 집 주위를 서성이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라 여겼으나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발자국이 대문 앞을 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도둑의 소행이 아니라 10년 전 가문을 멸망시켰던 그들이 다시금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보낸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김진사는 본래 학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대쪽 같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간 지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었습니다. 당시 관아에서는 그가 옥에서 병을 얻어 죽었다고 발표했으나 시신을 수습하던 신씨 부인은 남편의 몸 곳곳에 남겨진 고문의 흔적과 옷 속에 숨겨져 있던 피 섞인 서찰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고을 원님과 결탁한 중앙의 고관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착복한 장부의 행방이 적혀 있었고 부인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듯 이산골 별장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눈발이 한두 송이씩 날리기 시작하자 신씨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차가운 눈송이가 그녀의 이마와 뺨에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올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올 모양이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마을로 통하는 길이 끊겨 고립되겠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외부의 적인 그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부인은 서둘러 장독대 뚜껑을 덮고 널어놓았던 시래기를 걷어들이며 집안 단속을 더욱 철저히 했는데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 때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등잔불을 켜고 윗목에 놓인 반다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생전에 입었던 도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비단, 감촉이 손끝에 닿자 10년 전 남편이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은 점점 굵어져 한방눈으로 변했고 세상은
순식간에 하얀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하여 기와집의 검은 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갔습니다. 마을에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자 이 넓은 세상에 오직 그녀와 이 집만이 남겨진 듯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인은 이 고독이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가 밤새 끓여야 할 곰국솥에 물을 더 붓고 아궁이에 굵은 장작을 밀어 넣으며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낡은 대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문을 밀어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부직갱이를 든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으나 다시 들려오는 것은 거센 바람소리뿐이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었고 등잔불의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모습조차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이제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고 산골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부인은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가냘프지만 단단해 보였고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집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저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갓이 벗겨지고 도포자락이 찢어진 채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온 나그네였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낡은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언덕 위에 있는 기와집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걸어 올라갔고 그의 발자국은 금세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향불이 다 타들어갈 때쯤 다시 한번 대문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바람 소리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마루로 나섰는데 밖은 온통 하얀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마당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하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그녀는 대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다가가며 손에 쥔 은장도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자 눈보라와 함께 거대한 눈덩이 같은 것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쓰러진 사람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그녀는 잠시 갈등했으나 곧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쓰러진 사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힘겹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눈길은 미끄러웠지만 신씨 부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를 사랑채 팻마루까지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사랑채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데우고 사내를 방 안으로 들인 뒤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낯선 외간 남자를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큰 사단이 날 일이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법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자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신씨 부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끓여놓았던 숭늉을 대접에 담아왔습니다. 그녀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숭늉을 떠먹이자 사내는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 눈빛이 잠시나마 형형하게 빛나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부인은 그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안채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집안은 낯선 손님의 등장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이 낯선 사내가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경계하던 그들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죽은 남편과 닮은 기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채의 문을 닫고 나오며 부디 이 선택이 이 집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신씨 부인은 안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의 문이 이 눈보라치는 밤에 예고 없이 열린 것 같은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오늘 밤 찾아온 이 손님이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그리고 자신이 감추고 있는 서늘한 진실이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있었고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눈의 무덤 속에 갇힌 듯 고요하고도 위태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희미하게 붉은 해가 떠오르자 온 세상은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의 기와집 지붕 위에도 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두툼한 눈이 소복하게 쌓여 마치 소미불을 덮어놓은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채에 누워있는 낯선 사내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쓸한 눈으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하얗게 변해버린 마당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채에 누워있던 사내는 닭 우는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분간하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석가래가 드러난 높은 천장과 벽에 걸린 낡은 족자, 그리고 방 안 가득 배어있는 오래된 나무 냄새는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집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다 온몸이 쑤시는 통증에 짧은 신음을 뱉었지만 곧 지난밤 눈보라 속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을 누군가 구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방문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환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먼지들이 춤추는 모습을 비추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혼자 먹을 양만 하던 밥을 오늘은 두 사람 몫을 안치려니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쌀독을 열어 하얀 쌀을 바가지에 퍼담으면서도 그녀의 귀는 온통 사랑채 쪽을 향해 열려 있어 혹시라도 사내가 깨어나서 무슨 소리라도 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물을 썰고 국을 끓이는 내내 행주치마를 꽉 움켜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손님이 어서 기운을 차려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샘마루로 나섰는데 코끝을 찌르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건너편 안채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바라보며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짐작해보려 애썼습니다. 마당 한구석에는 누군가 새벽같이 일어나 쓸어놓은 빗자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 집 주인의 성품이 얼마나 정갈하고 부지런한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당 어디에도 하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막만이 감돌아 그는 이 거대한 기와집이 가진 쓸쓸함의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고 신씨 부인이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사랑채 갯마루에 서 있는 사내를 보고 흠칫 놀라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내는 얼른 팻마루 아래로 내려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고 부인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며 소반을 팻마루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변변찮은 밥상이지만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태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고 함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내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 한 보시기와 맑은 뭇국,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였지만 밥알 하나하나에 윤기가 흐르고 국물 맛이 깊어 사내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은 듯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는데 밥상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정성에 지난밤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신씨 부인은 안채로 사라져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 집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한편 눈이 그치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며 지난밤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개 중에는 유난히 눈이 밝고 입이 가벼운 칠성내라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빨래터에서 남의 집 흉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인물로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언덕 위 신씨 부인네 집 사랑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저 집 사랑채는 비어있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웬 연기래?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길게 빼어 기와집 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칠성내는 곧장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달려가 모여 앉아 막걸리로 추위를 달래던 사내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밤새 사랑채 군부를 뗀 흔적이 있다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들은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 역시 신씨 부인의 집에 얽힌 소문에 내심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밤손님이라도 든 게 아닐까? 아니면 숨겨둔 서방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쑥덕거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고을 관아의 말단 관리인 이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은 평소 고을 원님의 명을 받아 마을의 동태를 감시하고 돈 될 만한 건수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신씨 부인의 집이 과거 영모에 휘말린 김진사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과부 집에 외간 남자가 들었다면 풍기물란죄로 다스릴 수 있지 하고 중얼거리는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다시 언덕 위 기와집. 사내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이는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과 몸을 움직여 체력을 회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는 소리가 삭, 삭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안방에 있던 신씨 부인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이 집 마당에서 사내의 빚을 소리가 들린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는 낯선 그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내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어딘가 모르게 배운 사람의 태가 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마님, 신씨 마님 계십니까? 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김진사 댁에서 부엌일을 돕던 귀덕 할멈으로 가문이 망한 뒤에도 유일하게 신씨 부인을 챙기며 몰래 안부를 묻던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놀라 마루로 나가자 할멈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
사랑채 마당에서 눈을 쓸고 있는 낯선 사내를 보고 기겁을 하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이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할멈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할멈을 급히 안 채 햇마루로 데리고 올라가 낮은 목소리로 지난밤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하룻밤 재운 것뿐이네. 오해하지 말게나. 그러나 귀덕 할멈은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마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 마십시오. 지금 마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과부 집에 산에 들었다고 벌써 관아놈들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할멈의 말에 신씨 부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당에서 눈을 쓸던 사내, 즉 암행어사는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빗자루질을 했지만 그의 귀는 두 여인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관아놈들이라는 말에 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이 집안을 둘러싼 공기가 단순히 과부의 정절 문제가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척하며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남아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떠나버리면 이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경에 처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귀덕 할멈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인의 손을 잡고 간곡히 애원했습니다. 마님, 지금이라도 저 사람을 뒷문으로 내보내십시오. 원님 그 독한 사람이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 그 난리를 겪고도 또 무슨 변을 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할멈의 말 속에는 10년 전 김진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 관아 놈들이 집안을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너머의 오기 같은 것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뚜벅뚜벅 걸어와 두 사람 앞에 섰는데 그의 허름한 행색과는 달리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할멈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를 끼쳤으니 결자 해지하고 갈 것입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상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씨 부인을 바라보며 부인, 제가 떠나는 것이 도리이나 밖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니 잠시만 더 머물며 상황을 보겠습니다. 해가 지면 조용히 나갈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하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고 칠성내를 비롯한 마을 안악들은 멀찍이서 신씨 부인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고한 척하던 양반댁 마님도 별 수 없구만.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지 누가 알아? 입에 담기 힘든 험담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지만 부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바늘에 찔려 맺힌 핏방울처럼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사랑채 캔마루에 앉아 집안의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낡았지만 기품 있는 기둥과 잘 다듬어진 정원석들이 예전이 집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안채 마루 밑에 있는 낡은 뒤주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부인이 남들 몰래 지키고자 했던 붉은 보자기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사내는 직감적으로 저것이 이 집안의 몰락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임을 깨달았지만 섣불리 다가가거나 묻지 않고 모른 척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의 침착함은 오랜 세월 암행어사 생활로 다져진 것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거칠고 무례한 소리가 정적을 깼는데 예상대로 관아에서 보낸 포졸들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인기척이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여시오.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 신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어섰고 귀덕 할멈은 부엌 구석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채에 있던 사내는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부인에게 눈짓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사내가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자 험상궂게 생긴 포졸 2명이 들이닥치며 흉기를 들이대듯 몽둥이를 겨누었습니다. 내 놈은 뭐하는 놈인데 과부 집에 들어와 있는 거냐. 당장 포박해라. 포졸들이 달려들려 하자 사내는 뒷짐을 진 채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거라. 내 비록 길을 잃어 하룻밤 묵었으나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거늘 어찌 관아의 하인들이 양반의 집에 함부로 난입한단 말이냐. 그의 섰을 퍼런 기세의 포졸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위험이 예사 양반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씩씩거리면서도 섣불리 그를 잡아가지는 못하고 원님께 보고하여 명을 다시 받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대문이 다시 닫히자 신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어찌합니까? 저들이 다시 오면 그땐 정말 끝장입니다. 제발 저를 두고 피하십시오.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사내는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인이 감추고 있는 그 무엇 혹은 이 집안 자체일 것입니다.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부인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인, 밤이 깊어지면 저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10년 전 김진사 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인이 저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가 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으며 신씨 부인은 그 눈빛에서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눈빛을 다시 본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차가워지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어두워진 하늘은 또다시 불길한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고 입술을 떼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멈춘 정막 속에서 10년 묵은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골 마을을 휘감은 어둠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고 무거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 방 안에는 낡은 등잔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는데 그 일렁이는 불빛은 마치 신씨 부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처럼 바람이 울부짖으며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은 그보다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내는 정저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앉아 부인의 입이 열리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침착한 눈빛은 부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는데 1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니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죽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꿈속에서조차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자 비로소 결심이 선 듯 눈을 떴습니다. 선비님, 이 이야기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선비님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들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비장함은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부인,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우연이 아닐 터이니 두려워 말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따뜻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는 얼어붙었던 부인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비로소 긴 한숨을 토해내며 10년 전 그의 겨울, 이 집안을 덮쳤던 비극의 서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이 고을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초근목 피로 연명하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여 마을 어귀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김진사는 본래 학문을 닦는 선비였으나 굶주리는 백성들을 참아 외면할 수 없어 가문의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곳간을 열어도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았고 남편은 관아에서 조정으로부터 받은 구휼미를 제대로 풀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점점 떨려왔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당시 고을원님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탐관오리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데 혈안이 된 자였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내려온 구휼미를 빼돌려 옆고을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고 그 이익을 챙겨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몇 번이나 관아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원님은 교묘한 말로 둘러대거나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의감이 투철했던 남편은 결국 스스로 증거를 찾기로 결심하고 밤마다 남몰래 관아 주변을 탐문하며 장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늦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품속에는 낡은 장부책 한 권을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님이 구휼미를 빼돌린 내역과 뇌물을 상납한 고관들의 이름이 적힌 이중 장부였습니다. 부인은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몸을 부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장부를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님께 직접 상소하려 했으나 그 계획이 그만 관아의 첩자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군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남편을 영모죄로 묶어가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남편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장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끝내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남편의 시신을 거적에 말아 집 앞에 던져놓고는 역적의 집안이라며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고 친척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원님의 서슬퍼런 감시 때문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이 산골 별장으로 쫓겨오듯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옥에서 병사했다고 믿고 있지만 저는 시신을 염습하며 보았습니다. 온몸에 가득했던 채찍 자국과 부러진 손가락들을 말입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장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어 있었고 듣고 있던 사내의 주먹은 불끈 쥐어져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님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집을 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장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씨 부인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와 연결된 작은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내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인은 부엌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치우고 바닥에 깔린 넓은 돌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작은 굴 같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깊은 곳에는 먼지 쌓인 붉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지켜온 피해 기록입니다. 사내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사랑채 방으로 돌아와 등잔불 아래서 매듭을 풀었는데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장부 한 권과 붉은 혈흔이 낭자한 천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조각에는 김진사가 죽기 직전 자신의 피로 쓴 원님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장부에는 10년 전 빼돌린 쌀의 양과 뇌물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썹을 꿈틀거리며 분노를 삼켰고, 이토록 명백한 증거가 10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장부대로라면 고을 원님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중앙의 고관 대작들까지 줄줄이 연루된 거대한 비리입니다. 부인, 참으로 무겁고도 무서운 짐을 홀로 지고 계셨군요. 사내는 장부를 덮고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단순히 양반집 부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일시에 풀리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한 맺힌 울음이었습니다. 사내는 부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품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주머니에 쌓여있던 마패였는데 등잔불 빛을 받아 팥쇠로 만든 말 5마리가 번쩍이며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이제 안심하십시오. 저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찰하는 암행어사입니다. 한양에서부터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조사하던 차에 눈보라 덕분에 부인을 만나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패를 보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황망히 절을 올리려 했으나 어사는 급히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10년간 을을 지켜온 부인과 돌아가신 김진사 어른입니다. 이제 이 장부가 제 손에 들어왔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을 원님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김진사 어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어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단호함은 부인에게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부인은 비로소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기쁨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아까운 듯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내일의 거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밖에는 이미 원님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집을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내야 그들이 방심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제가 관하로 끌려가는 척하며 그들의 본거지로 들어갈 터이니 부인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관아 마당으로 와주십시오. 어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으며 부인은 그의 지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전야의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어사는 장부와 혈서를 자신의 품 깊숙이 갈무리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붓을 들어 짤막한 서찰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인근 역졸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는 서찰로 그는 이것을 새벽녘에 몰래 빠져나갈 귀덕 할멈에게 들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비록 늙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이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어사의 전령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사는 부인에게 잠시 쉴 것을 권했지만 신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내일 결판이 날 때까지는 잠들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 어사가 먹을 든든한 밥상을 준비하고 싶어 했지만 어사는 불빛이 새어나가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마주 앉아
내일 벌어질 일들과 그 이후에 찾아올 평온에 대해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사는 김진사가 평소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지 물었고 부인은 남편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하며 슬픔 대신 자부심을 되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닭이 울기 직전 어사는 조심스럽게 안채 뒷문으로 귀덕 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은 밤새 뜬 눈으로 걱정하다가 어사의 부름에 놀라 달려왔는데 어사가 마패를 보여주며 정체를 밝히자 기절할 듯 놀라면서도 이내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드디어 하늘이 우리 마님을 굽어 살피시는군요. 어사는 할멈을 진정시키고 서차를 쥐어주며 이것을 가지고 십리박 역참으로 가서 역졸들에게 전하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관하로 집결하라는 명이다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할멈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잽싸게 사라졌습니다. 날이 희부옇게 밝아오자 대문 밖에서는 다시 포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안에 조용한 걸 보니 그놈이 도망간 거 아니야? 에이,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디로 도망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거 아니야? 그들의 천박한 농담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씨 부인은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사 또한 갓끈을 단단히 메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출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리며 포졸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놈은 썩 나오너라. 원님께서 친히 문초하시겠다고 하니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신씨 부인은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어사는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사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 포졸들을 압도했습니다. 내 발로 갈 터이니 손대지 마라. 너희 주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니 내 친히 가서 그 더러운 낯짝을 봐주마. 어사의 호통에 포졸들은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면서도 수적 우세를 믿고 그를 포위하여 관하로 압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여가는 어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문 기둥을 붙잡고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향해 내려가며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김진사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가 왔습니다. 모두 관하로 와주십시오. 제발 와서 진실을 지켜봐 주십시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부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사람들의 잠든 양심을 깨웠습니다. 칠성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놀라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하로 향하는 길. 어사는 비록 포승줄에 묶인 죄인의 형색이었으나 고개는 꼿꼿하게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길가에 나와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 낯선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위엄에 압도되어 수군거림조차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어사는 마음속으로 오늘이야말로 탐관오리의 뿌리를 뽑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되뇌며 결전의 장소인 관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관하 쪽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하의 드넓은 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관하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을 것. 많은 백성들이 신씨 부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 구름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원 마루 높은 곳에는 호피가 깔린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은 원님이 거만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첨을 일삼는 이방과 형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형틀을 마당 한가운데 배치하고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들을 대기시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으나 마당을 채운 백성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진 어사는 비록 옷은 남루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 원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당당한 눈빛이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탁자를 내리치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느냐? 정체불명의 놈이 과부집에 숨어들어 풍기를 물랑케 하고 관아의 포조를 능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원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원님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서서 간사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사또, 저놈은 필시 도적대의 정탐꾼이거나 신씨 과부와 내통하여 역모를 꾀하는 무리가 분명합니다. 당장 주리를 틀어 그 주둥이에서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방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씨 부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여봐라, 저 요망한 과부도 함께 끌어내어 무릎을 꿇려라. 10년 전 제 남편이 역모로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니. 내 오늘 내년의 죄를 엄히 물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포졸들이 신씨 부인을 거칠게 끌어내어 어사 옆에 무릎 꿇리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씨 부인은 치마폭을 단정히 정리하고는 원님을 향해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백성의 어미가 되어야 할 분이 어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십니까? 이분은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며 제 집에 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짓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 의연함의 원님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한 원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들이 입을 맞추어 나를 능멸하려 드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곤장을 쳐서라도 죄를 자백받아라. 명령이 떨어지자 집행관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어사에게 달려들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사는 묶여있던 포승줄을 힘껏 비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품속에서 번쩍이는 물건을 꺼내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닫혀있던 관아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푸른 옷을 입은 역졸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귀덕 할멈의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은 순식간에 관아마당을 장악하고 포졸들의 무기를 빼앗으며 동원을 포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의 원님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하며 사색이 되었고 이방과 형방은 쥐새끼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사는 마패를 높이 든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오, 탐관오리 김아무개는 들어라. 너는 임금님의 성은을 입고도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무고한 김진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 재산을 강탈하였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호통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과도 같아서 원님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졸들이 원님과 이방, 형방을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리자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심판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어사는 동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좌정하고 신씨 부인을 향해 부드러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인, 이제 나오셔서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신씨 부인은 품속에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장부와 혈서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어사는 장부를 펼쳐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진사가 목숨을 바쳐 지킨 장부다. 여기에는 이 고을 원님이 빼돌린 구율미의 양과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다. 그리고 이 혈서는 김진사가 죽어가며 남긴 피해 기록이다. 어사가 혈서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어사의 목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배를 불리는 탐관오리들을 고발하노라. 네, 비록 육신은 찢겨 죽으나 정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김진사의 절절한 유언이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김진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으나 이렇게 명백한 증거와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신씨 부인을 오해하고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원님은 증거가 나오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사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수라 하였느냐? 10년 동안이나 한 가문을 멸망시키고 죄 없는 여인을 핍박한 것이 어찌 실수란 말이냐. 너의 죄는 국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어사의 단호한 판결에 원님은 고개를 떨구었고 역졸들은 그를 끌어내어 함껏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태웠습니다. 이어서 이방과 형방 그리고 원님에게 빌부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전들이 줄줄이 불려 나와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고 관아마당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자신의 경솔했던 입방정을 후회하며 신씨 부인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위로받는 권선징악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 어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신씨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김진사 어른의 누명은 벗겨졌고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와 재산도 모두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어사의 말에 신씨 부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어사가 얼른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씨 부인 앞으로 몰려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의 깊은 속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조아리자 신씨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무서운 세월 탓이지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용서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더욱 흐느껴 울었고 관아마당은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사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그동안 원님이 빼돌려 쌓아두었던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 쌀은 본래 너희들의 것이니 가져가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를 보살피거라.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쌀가마니를 받아들고 만세를 불렀고 관아 마당에서는 즉석에서 솥을 걸고 밥을 짓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민심도 봄눈 녹듯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관아 마당을 비출 때쯤 어사와 신씨 부인은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와 다시 언덕 위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올 때는 죄인과 피해자의 모습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은 정의를 실현한 영웅과 그를 도운 조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귀덕 할멈의 얼굴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기와집에 도착하자 집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마당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집이나 흉가가 아닌 당당한 양반가의 저택으로 돌아온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기둥에 붙어있던 낡은 부적들이 바람에 떨어져 나가는 모습은 마치 애군이 물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루에 올라 어사에게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고 어사는 맞절로 답하며 서로에 대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안악들이 각자의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고 신씨 부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칠성내는 갓 담근 김치를, 옆집 순이네는 따뜻한 시루떡을, 아랫마을 떡새네는 귀한 닭백숙을 들고 와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마님,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이걸로라도 갚고 싶습니다. 쑥스러워하며 내미는 투박한 손길들 속에서 신씨 부인은 10년간 잊고 살았던 이웃의 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넓은 사랑채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사는 사랑채 쉰마루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풍경을 조금 더 눈에 담고 싶다는 생각에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씨 부인은 직접 빚은 맑은 청주 한 잔을 어사에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덕분에 제 남편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부인의 얼굴은 10년 전의 그 고운 새댁의 모습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온기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사와 신씨 부인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 바람은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내일이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운명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평화로운 집의 손님으로 남아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관아의 옥사에는 탐관오리들이 갇혀 신음하고 있었지만 신씨 부인의 기와집에는 따뜻한 군불이 지펴져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집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이자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연기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안도감 속에 잠이 드는 밤, 오직 별들만이 깨어 이 아름다운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맞이한 다음날 아침. 세상은 언제 눈보라가 쳤냐는 듯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투명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녹아 투둑, 투둑 하고 규칙적인 물방울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돼지의 심장 박동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신씨 부인은 지난밤 늦게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뿐한 몸으로 일찍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지고 나니 숨을 쉬는 것조차 달콤하고 공기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이불을 개어 반듯하게 장롱에 넣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방 안 가득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아침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하얀 모자를 쓴 채 듬직하게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떠나는 손님을 위한 마지막 아침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려 부엌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속을 편안하게 해줄 맑은 뭇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부인은 겨우내 땅속에 묻어두었던 단단한 물을 꺼내어 나박나박 썰어 넣고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넣어 푹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구수하고 시원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사랑채에 있던 어사도 그 냄새에 이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며 지난 며칠간 이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사는 웬마루로 나와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마당 건너편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씨 부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마침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그녀의 강인함은 어사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의 인연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다짐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이윽고 신씨 부인이 소반의 아침상을 차려내 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맑은 묵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구운 김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먼 길 가시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부인의 말에 어사는 수저를 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밥상은 없을 것입니다. 부인의 정성이 담긴 이 한 끼가 저에게는 천금보다 더 값집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국물 한 모금에 어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뭇국은 지난밤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숭늉까지 마신 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평생 많은 곳을 다니며 산의 진미를 맛보았지만 오늘 이 아침상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은 처음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신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빈 그릇들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어사는 이제 떠날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는 다시 허름한 나그네의 옷으로 갈아입고 삿갓을 눌렀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위엄과 기품은 가려지지 않아 신씨 부인의 눈에는 그가 어느 장군보다 늠름해 보였습니다. 부인은 안방에서 귀한 곶감 한 꾸러미와 직접 짠 무명 양말을 꺼내어 어사의 보찜에 넣어주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시장하실 때 드시고 발 시리실 때 신으십시오.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부끄럽습니다. 어사는 부인의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고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제 어두운 구름은 거쳤으니 앞으로는 이 집안의 따뜻한 햇볕만 들 것입니다. 어사의 축복에 신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슬픈 기색 대신 환한 얼굴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까지 함께 걸어 나왔는데 놀랍게도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어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일어나 눈길을 치우고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삶은 달걀, 찐 고구마, 주먹밥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마을을 구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준 어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촌장이 대표로 나서서 어사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 어사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10년간 모진 시선을 견디며 진실을 지켜온 신씨 부인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을 잘 보살피십시오. 어사의 당부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신씨 부인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씨 부인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사는 마지막으로 신씨 부인과 눈을 맞추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며 하얀 눈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고 펄럭이는 도포 자락은 바람에 춤을 추듯 멀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신씨 부인은 그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정의와 따뜻함은 마을 곳곳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 신씨 부인의 집은 더 이상 외딴 섬처럼 고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수시로 드나들며 부인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장정들은 무너진 담벼락을 고쳐주고 캅감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아예 짐을 싸들고 들어와 부인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텅 빈 행랑채를 청소하고 마당에 꽃씨를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마님, 이제 봄이 오면 이 마당에 꽃이 만발할 겁니다. 우리 집도 이제 사람 사는 집 같아지겠네요. 신씨 부인은 사랑채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책들을 꺼내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곰팡내 나던 책장에서 묵은 냄새가 사라지고 종이 냄새와 햇살 냄새가 어우러져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서책을 한 장씩 넘기며 과거의 아픔이 아닌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하나씩 되새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편의 기억은 고통스러운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줄 따뜻한 그리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는 성품이 온화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새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신씨 부인의 집을 찾아와 과거 관아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고 몰수했던 김진사 댁에 전담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김진사의 억울한 죽음을 기리고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마을 입구에 정려문 충신이나 효자, 열녀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문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김진사 가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씨 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작은 꽃망울이 맺힌 것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꽃을 피우지 않던 매화나무가 드디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꽃을 피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씨 부인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부인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신 나온다며 피해 다녔을 아이들이 이제는 부인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내쫓는 대신 부엌에서 찐 고구마를 내어와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고 놀아라, 체하겠다.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마님, 하고 외치며 고구마를 받아들고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기와집의 높은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마을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신씨 부인도 저녁상을 물리고 귀덕 할멈과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마님이 덕을 쌓으신 덕분입니다. 할멈의 말에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네, 하늘이 도우시고 그 선비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지.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켰을 뿐이야. 두 사람은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서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둥근 보름달은 신씨 부인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부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훈훈한 봄 기운이 느껴졌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사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저도 이제 편안합니다. 부인은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불면증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그녀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풀려 텃밭을 일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으며 신씨 부인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산골마을의 기와집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고 눈보라치던 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김진사 댁에 이야기를 하며 희망을 가졌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씨 부인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는 마을 전체를 감싸 안으며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한 휴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신씨 부인이 누웠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잠자리에서 부디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강원도 산골 마을에 눈보라가 치던 그 밤으로부터 3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4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하여 흉년이 들었던 땅에는 다시 기름진 곡식이 자라나고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 대신 여유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씨 부인의 기와집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덕망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어 장터의 주막이나 냇가, 빨래터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한 번화한 종로거리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 인파 속에 갓을 쓰고 수수한 도포를 입은 한 중년의 선비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3년 전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강원도 산골을 누비며 탐관오리를 벌하고 신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어사직을 내려놓고 승정원에서 나라씨를 돌보는 당상관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눈 덮인 산골 마을의 고요한 풍경과 그곳에서 마셨던 따뜻한 뭇국 한 그릇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그때 부인이 챙겨주었던 투박한 무명 양말이 더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선비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강원도 특산물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풍겨오는 말린 나물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강원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쓰며 손님들에게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그 억양이 어찌나 정겨운지 선비는 저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이 취나물은 어디서 온 것이오? 하고 묻자 주인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이건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
의인 마을에서 온 아주 귀한 나물입지요. 선비는 의인 마을이라는 낯선 이름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주인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선비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마을에 신씨 성을 가진 과부 마님이 사시는데 어찌나 마음씨가 고우신지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글을 가르치신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지요. 나라에서도 그 공을 높이 사서 마을 이름을 아예 의인 마을이라 부르도록 했다지 뭡니까. 선비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비는 사랑방에 앉아 오래된 반다지 문을 열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보찜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 전 신씨 부인이 주었던 무명 양말과 곶감 씨앗 몇 개가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양말은 해져서 신을 수 없게 되었고 곶감은 이미 먹고 없었지만 그 물건들에 배어있는 진심만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양말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인, 참으로 훌륭하게 살고 계시는구려. 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가리라 다짐했거늘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소. 며칠 뒤 선비는 휴가를 얻어 다시 괴나리 보찜을 메고 한양을 떠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사의 신분이 아니기에 마패도 없고 호위하는 역졸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산천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길가에 핀 진달래와 개나리가 그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3년 전 눈보라를 뚫고 걸었던 그 길을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는데 험하고 거칠었던 산길이 이제는 사람들이 자주 오간 덕분에 널찍하고 평탄한 길로 변해 있어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마을 입구에 우뚝 솟은 붉은색 정려문이었습니다. 그 기둥은 튼튼한 소나무로 세워졌고 현판에는 충신 김진사 지문이라는 글자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정려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김진사의 혼이 이제는 편안하게 이 마을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려문 아래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깨끗한 물바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이 마을의 인심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무너져가던 초가집들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노래를 부르며 모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구성진지 듣는 사람의 어깨가 절로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누구 하나 찌푸린 얼굴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삭막하고 두려움에 떨던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평화와 풍요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언덕 위 기와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여전히 마을을 굽어보며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림자 집이라 불리던 적막함은 사라지고 대문은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 댕기머리를 한 학동들이 책을 펴놓고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더 묻어났지만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신씨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서툰 글 읽기를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자란 아이에게는 칭찬과 함께 곶감을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이제 허리가 좀 더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아이들에게 시원한 물을 떠다 주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담장 너머로 그 평화로운 풍경을 훔쳐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부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집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학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놀던 한 아이가 담장 너머에 서 있는 선비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낯선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이의 외침에 신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고 선비와 부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오갔습니다. 선비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고 몸을 돌리려 했지만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저 삿갓 쓴 나그네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부인이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언덕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나으리 하고 불렀지만 선비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만 들어 가볍게 흔들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타나면 부인의 평온한 일상이 깨질 수도 있고 또 과거의 은인이라는 이유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부인이 잘 지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3년 전 떠날 때처럼 무심한 듯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전보다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씨 부인은 멀어지는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굳이 얼굴을 마주하고 회포를 풀지 않아도 그가 왜 왔다가 그냥 가는지 그 깊은 속뜻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으리 부디 평안하십시오. 나으리가 남겨주신 이 평화를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다시 만날 인연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부인의 치마폭을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매화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선비는 마을을 빠져나와 다시 산길을 걸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한양에서부터 준비해온 꽃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꽃씨를 하나씩 뿌리며 걸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나 꽃을 피우면 나중에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꽃향기를 맡으며 잠시나마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아름다운 마을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을 아래 주막에 들른 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으며 주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을 인심이 참 좋더이다. 살기 좋은 곳 같소. 선비의 말에 주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자랑했습니다. 말도 마쇼. 우리 마을은 이제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 됐수다. 이게 다 신씨 마님과 옛날에 다녀가신 암행어사 나으리 덕분이지요. 주모는 어사 나으리가 얼마나 위풍당당했는지, 신씨 마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 침을 튀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선비는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자 선비는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마을, 또 다른 백성들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의 추억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신씨 부인의 강인한 눈빛과 마을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신씨 부인도 늙고 선비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 내려왔습니다. 훗날 마을 사람들은 신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신기하게도 제삿날만 되면 어디선가 낯선 노인이 나타나 향을 피우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바로 옛날의 그 암행어사일 것이라 추측하며 두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만남은 짧지만 평생을 가는 긴 여운을 남기고 어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세월을 넘어 전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먼 훗날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창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이제 더 이상 춥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야기의 온기가 방 안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이불을 꼭 덮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